야심이 매우 크시더라고요. 그걸 한 번에 크게 때려 부숴 보겠다. 작가들을 다시 분류하려고 했다. 라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제 논문에서는 이광수랑 이기영을 같은 범주로 이광수와 이기영은 사실 그 작품 연보로만 보더라도 앙수가 아니거든요. 이 논문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까는 없던 음료가 지금 테이블에도 놓여 있네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았었고요. 두 번째 코너 논공 행상의 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라 하면 공격하시는 거 아니죠 이제? 네. 홍덕구를 공격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홍 선생님의 논문이 학계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잔인한 시간이 될 수 있는. 네. 보니까 저도 논문을 한 두어 번 열심히 읽어봤는데 야심이 매우 크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논문에 대해 제가요? 소개하다가 잠깐 언급도 했었는데 제가 식민지식의 한국 문학사를 규정하는 고식적인 틀을 한 번에 크게 때려 부숴 보겠다. 네. 뭐 엄청난 야욕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홍덕구 선생님만의 욕망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식민지 시대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의식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야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고. 네. 제가 어떻게 때려보시려고 했죠? 한번 왜냐면 제가 그 독자들의 반응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네, 그러니까 말씀해 사실 주시면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홍덕구 선생님만의 개인의 의식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시대를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편의상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틀 중 하나가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그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시대에 보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죠. 홍덕구 선생님의 경우는 그거를 이제 과학이라는 키워드로, 그러니까 작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라거나 어떤 그들이 꿈꾸고 있던 정치적 이상, 이념, 어떤 문학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과학과 기술에서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 또 이걸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작가들을 다시 분류하려고 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런 걸 의도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처음에 기획은 훨씬 더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과학기술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 그러니까 더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사유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이건 근대성의 사실은 핵심적 태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압력이 당시 식민지 조선 사회에 가해지고 있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고, 또 그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는지를 보겠다는 게 처음의 의도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작가별로 특징들이 묶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응의 방식으로 묶어보다 보니까 기존의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그런 진영 논리를 벗어나는 또는 횡단한 가로지르는 범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컨대 제 논문에서는 이광수랑 이기영을 같은 범주로 묶었거든요. 과학만능주의라는 범주로. 근데 아시다시피 이광수랑 이기영은 민족주의 대 카푸로서 가장 대립축이 가장 멀리 있는 작가들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만식과 이북명이라는 작가를 같이 묶었는데,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묶었는데, 사실 최만식은 초기에는 물론 이제 어떤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작하지만 30년대 이후로는 그런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문학적인 세계를 만들어간 작가로 이제 얘기가 되죠. 하지만 제가 저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분석, 대응이라는 틀로 보니까 이북명 같은 어떤 대표적인 카푸 작가들이랑 최만식이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더라라는 식의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어떤 문학사를 서술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사실은 그런 두 개의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흐름에 얼마나 동조하고 얼마나 거부하느냐라는 그런 식의 그 논리로 보는 게 익숙한데, 그렇게 보지 않고 좀 다른 방식으로 식민지식 문학을 볼 수 있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 처음부터 의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써가면서 이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광수와 이기영은 사실 그 작품 연보로만 보더라도 앙수가 아닙니까? 혁명가의 아내, 변절자의 아내, 완전히 거울 역상으로 만들어낸 소설인데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출발하고 있는 어떤 집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한바닥에 두고 이야기하지 않던 것을 한바닥에 두고 모으려다 보니까 과학이나 혹은 기술이라는 것이 거대 범주로 붙고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합리성, 근대성 이러한 조금 더 큰 범주로 묶일 수 있었던 발명, 속도, 시간관, 교육, 기계 이런 또 상이한 범주들이 하위 범주들이 동원되어야만 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본다면 이게 무슨 과학이야? 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방금 장지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논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익숙한 뭐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 등등 그러니까 이런 분과 학문들이 이제 발달한 이택의 그 과학을 경험하고 입장에서 본다면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약간 좀 저차원의 것이 아닌가. 저차원이라기보다는 저개발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차원 저개발이라기보다는 어떤 과학 기술과 이론 같은 것들이 체현되는 실제 삶의 차원에서 체현되고 재현되었을 때 감각하는 방식과 그 감각되는 것들을 부르는 또 관념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덕후 선생님께서 다루시던 게 매우 직접적인 과학 이론, 과학성에 관한 태도라기보다 그렇게 한번 기술화되고 체험된 것들을 재현한 소설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 층위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과학기술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날 이 논문을 보는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논문의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네. 이렇게 공격이 시작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공격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논문을 탐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이런 의문 공격들이 이미 나왔을 거라 예상을 하고 네네. 또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반박하였으니까 이 논문이 통과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대응 논리에 대해서 좀 본인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걸 고민을 많이 한 게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들은 우리 문화연구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2000년대부터 이제 2000년 중반 정도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마 기억하시는 것들만 해도 철도, 뭐 전화, 뭐 추궁기 엄청나게 많은 사실 연구적으로까지 쌓여 있잖아요. 라디오라든가. 근데 사실은 제 불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첨단 기술이라는 것에 사실은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기존 연구는. 근데 그 과학기술사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용 기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인 유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개발된 최첨단의 기술들만 가지고 쓰는 과학기술사도 가능하지만 당시에 실제로 예컨대 교통이라고 하면은 당시 자동차가 달리고 전차가 달렸지만 여전히 같은 길에 있었죠. 인력거가 다니고 소달구지가 다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첨단 기술과 그 기존의 일반 기술들이 얼마나 교통의 그 수송량을 분담하고 있었냐라는 거고, 실제로 어떤 것이 더 많이 그 시대에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힌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과학기술의 문제를 보려면은 단순히 어떤 당시에 가장 최첨단에 있었던 어떤 기술들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시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고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이라는 거를 저는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과학기술이라는 거를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당시에 실제로 사용됐던 기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체감했던 방식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볼 때는 이게 기술이야, 아니면은 뭐 노동이야, 아니면은 기술이야, 아니면은 계급의 문제야, 이런 식으로 좀 보이는 것들이 아마 제 논문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순수한 과학, 순수한 기술이라는 걸 사람들이 체감할 수는 없고요. 항상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 매개체라는 거는 뭐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고, 통신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항상 매개가 필요하고, 제가 보려고 했던 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과학, 순수한 기술보다는 그 매개, 그리고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감각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 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그 SF 작가 배명원님을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자기의 청각 경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SF라고 하면 보통 이제 영미권 SF를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처음 이제 본인도 SF를 한국을 배경으로 SF를 쓰려고 할 때 막 우주선이 나오고 뭐 이런 우주에서 한국인 김 씨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어하기 마련인데 이 그분 생각은 좀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이제 한국에서 우주선 발사되기 전이고, 그래서 그걸 쓴다고 해도 한국 독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인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리얼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SF지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그 당시 상황에서
SF로 한국을 배경으로 SF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주선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굴착기라거나 그런 이제 우리가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체감하고 있는 그런 기술과 관련된 기계들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셔서 또 실제로 그 작품에 반영하시는 흥미로운 그런 본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의 논문에서도 이제 비슷한 경향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20, 30년대 이미 그 조선에도 철도가 다 깔리고 비행기가 다녀서 뭐 돈만 내면은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이긴 했지만, 근데 그게 정말 유럽까지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이 당시 조선 시대의 어떤 기차에 대한 감각을 전혀 다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네. 또 이제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논문에서는 기차나 비행기 같은 첨단 문물을 다룰 때에도 비행기가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뭐 식민지 조선을 세계와 연결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보다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어떻게 소비되는가, 또 어떻게 이해 받아들여지는가 그런 것들에 더 초점을 두셔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도 사실 그 지점인데요. 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기존에 있거나 만세정 같은 작품들을 분석하는 방식이 있죠. 이인화가 철도를 타고 그 서울로 상경하는 길. 서울로 상경하면서 그 이인화가 보는 풍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 철도 노선을 따라서 여행하면서 볼 수 있는 근대와 전근대가 이렇게 교차돼 있고 혼재돼 있고 또 바뀌어가는 전환되어가는 그런 풍경이라면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었는데요. 연쇄절에 보시면은 조선이 역부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인화가 자기 형 만나기 위해서 잠깐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조선 역부들이 그러니까 그 등이죠. 그 저기 역에 켜져 있는 등, 신호등 같은 것들에 불을 켜고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카바이트 등인가요 혹시? 거기까지는 그 자세하게 묘사가 안 나오는데 네. 아마 당시에 그 불을 켜고 돌아와야 된다는 걸 봐서 석유등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인화는 돈 주고 그냥 이등석 끊어서 탄 거죠. 근데 그 철도라는 그 테크놀로지를 조선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선의 하급 기술자들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문학에 어떻게 지연됐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궁금했던 거고. 그리고 채마지 소설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아들이 옥에 갇혀가지고 서대문연구소에 갇혀서 어머니가 면회를 와야 되는데 그 채만식 고향은 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산 근처에 사는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와야 되는데 기차 차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냐면은 평택까지 열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딱 평택에서 서울 올 만큼의 차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까지 열을 걸어와서 평택에서 겨우 기차를 얻어 타고 서울로 와서 이제 그 소설의 화자인 일가 친척을 만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그 과학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인화가 기차를 타고 봤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뭔가 매끈하고 깔끔한 풍경 아니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비행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조선인 유명한 비행사 있잖아요. 안창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 안창남 본인의 경험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창남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당시의 조선인, 특히 비행기 조종사 지망생이라거나 뭐 그런 비행기에 관심이 뭐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런 데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특히 염상섭이 안창남을 엄청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창남을 비판한 게 아니라 안창남 신드롬을 비판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이 나사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런 공업 상태에서 비행사가 나오는 게 도대체 조선의 공업 발달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는 제 비판들을 했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안창남을 언론이 규정하는 방식은 과학자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되게 그렇죠. 흥미로운 그 저기가 나오는 대비가 나오는 거죠. 현대적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 과학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기술을 이용한 사람일 뿐인데 당시 기준에서는 과학자, 과학의 선구자, 과학의 총화라고 했죠. 그런 식의 현혹과 기망 같은 것들이 의도하지 않게 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현혹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논문이 좀 위치한 점이 정확히 그걸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현혹과 기만이라기보다는 원했던 것과 실제로 닿을 수 있었던 것 사이 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했던 거는 비행기를 만드는 것이었겠죠. 만들거나 최소한 비행기를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독립에 어떤 필요한 묘력을 제공받는 그런 식의 것이었을 텐데 하지만 조선이 현실적으로 가다할 수 있는 거는 몇몇 조선인 청년들이 일본으로 가서 또 중국으로 가서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비행사가 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과학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좀 미약한 것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가졌던 꿈이라든가 욕망 자체가 미약했나? 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좀 필요하죠.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네, 홍덕거 선생님의 논문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네요. 하지만 우리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홍덕구 선생님께서 직접 생각하시기에 자기 논문이 조금 약하다 이런 부분이 좀 네. 부끄럽고 감추고 싶기도 하다. 심지어는 뭐 네. 자아 비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아 비판이라기보단 앞으로 이제 본인이 그 보완해 나가야 될 과제들. 네, 그렇게도 말해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4장에서 특히 마지막 영상석 부분이 제일 좀 오류라기보다 이제 배치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제 계획은 5장 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야심찬 논문을 쓰셨군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대한 거 사실은 이게 그 변절과의 정반합 구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과학, 반과학, 그다음에 어떤 그 모든 걸 포괄하는 어떤 과학기술의 전유를 통한 탈시민적 가능성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반합 구조로 끝내고 싶었던 게 욕심인데 사실은 그래서 염상섭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좀 약하더라고요. 마지막 특히 그 합 부분이. 그래서 염상섭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뭐랄까 채만식과 이문영과 이어지는 그런 반과학주의 또는 과학기술에 대한 의심, 불신 그런 쪽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염상섭 부분을 통해 보고 싶었던 거는 아까 그 안창남 얘기도 했지만 그 결국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염상섭의 과학기술과는 그렇거든요. 과학기술이 예컨대 뭐 아까 말씀드린 조선의 비행기가 몇 대가 날아다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선이 그 과학기술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염상섭은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비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 나사못이죠. 나사못은 사실은 저 비행기에도 들어가는 거지만 재봉틀이나 그런 방적기 같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기계에도 들어가는 그런 과학기술의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런 기초과학기술이라는 거를 더 발달시켜야 된다는 식의 염상섭이 그런 수필들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첨단과학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과학기술사를 보는 게 얼마나 좀 뭐랄까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지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가장 그 시대에 갈달한 기술들만을 놓고 보자면은 뭐가 발명되고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개발되고 사실 이런 식의 과학사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발명이나 그런 개발이 사실은 당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냐라는 측면들을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염상섭을 통해서. 그걸 사실 구차를 못 시켰죠.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가능성이랄까요? 탈시민적인 가능성을 염상섭이 이런 식의 그 소설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도까지만 끝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